김소은 작가의 수필이죠. 특급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비자반이 우연한 사고로 생긴 균열을 특유의 뭘로? 그렇지, 유연성으로 극복하면 특급품이 된다는 것처럼 비자반에서 뭘로? 인생으로 살짝 넘어가네요. 그죠? 과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결국 사물을 통해서 인생을 드러내고 있는 유추적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이 작품은 잘못을 범하기 쉬운 인간의 무력함과 어쩔 수 없이 시련을 겪게 되는 현실의 혹독함을 전제로 그와 같은 시련과 과실, 잘못이죠,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무력함과 고통에 대해 어떤 이해심과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읽으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어는 일본어예요. 일본어로 가야라고 하는 나무, 한자 사전 자전에는 비라고 했으니 우리말로는 비자목이라는 것이 아닐까? 자, 여기서 일단 비자목이라고 하는 소재가 하나가 살짝 나오네요. 이 비자목으로 두께 6치, 게다가 연륜이 고르기만 하면 연륜? 그렇죠. 나무에서 연륜은 나이테겠죠. 바둑판으로 그만이다. 바둑판으로 적절하다. 안성맞춤. 오동으로 사방을 짜고 속이 빈 돌을 놓을 때마다 떵떵하고 울리는 우리네 바둑판이 아니라 이건 일본식 통나무 기반 바둑판을 두고 하는 말이다. 비자는 연하고 탄력이 있어 두세 판국 바둑 경기를 두고 나면 반면이 그렇죠. 바둑판의 면이 얽어서 곰보같이 흠집이 생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비자나무는 쑥 들어가는 거예요. 누르면은. 그러다가 얼마 동안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판의 표면은 다시 평평해진다. 그만큼 비자목은 무엇이? 그렇지, 유연성이 좋다. 이것이 비자나무 바둑판의 특징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계속 갑시다. 비자를 반제로 진중하는 소위는 귀중히 하는 비자나무를 바둑판의 재료로 귀중히 하는 최고급으로 치는 소위 까닭 이유는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둑판 재료로 소중히 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 유연성을 취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유연성이 최고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자나무의 특징이라는 거죠. 반면에 돌이 닿을 때 연한 감촉, 비자반이면 여느 바둑판보다 어깨가 아프거나 결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흑단이나 자단이 귀한 나무 내지는 값비싼 나무라 해도 이런 것으로 바둑판을 만들진 않는다. 무엇을 최고로 친다? 비자나무를 최고로 친다. 자, 여기까지 비자반의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자반 1등품 위에 잠깐 비자반, 자, 비자나무를 판자로 대어 위에 바둑판을 만든 걸 얘기해요. 특급품이라는 것이 있다. 특급품. 이건 또 뭐야? 그리고 보니까 이 수필의 제목이 특급품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 소재가 되겠네요. 반제며 재료며 치수며 연륜 나이테며 어느 점이 1급과 다른 것은 아니나 사실은 같지만, 그럼 얘만의 어떤 특급품만의 특별함이 여기까지는 없네. 공통점이에요. 그죠? 반면 바둑판 겉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이건 또 뭔 소리야? 흉터는 나쁜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이것이 특급품이 되기 위한 조건이래요.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린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왜?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 6.25 전쟁 이전 시세로 1급이 2,000원,
전후인데 특급은 2,400에서 500원.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비싸진다는데 매우 진진한 흥미있는 묘미가 있다. 결국은 여기까지는 특급품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뭐였죠? 그렇죠. 흉터죠. 특급품이 되는 조건.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이 기약차는 불측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렇죠. 사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균열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1급품 바둑판이 목침감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 잠깐. 균열이 어떤 균열이냐에 따라서 1급품이 특급품이 되기도 하고 1급품이 목침감, 하급품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균열의 성질 여하는 특급품과 하급품을 나누는 기준이고 목침이라고 하는 것은 베개제, 나무베개, 하급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헝겊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둔다. 왜? 회생을 시키려고. 회생을 시킨다는 게 바로 뭐예요? 균열을 유착시키는 거죠.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면은 이게 붙지가 않을 거잖아요. 1년, 2년, 때로는 3년까지 그냥 그대로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가 나오고 다시 더위가 오고 여러 차례 세월이 흘러서 그동안 상처가 났던 바둑판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유연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기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결합되어 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흔적만이 남는다. 그럼 이 흔적이 뭘 의미한다? 그렇지. 자기 힘으로 극복한 거다. 라고 하는 증거다. 증명이다. 결국은 이 바둑판이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증명하는 흔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이 있다. 그래서 이게 특급품의 속성이 되는 거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인간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면 돼요. 작가가 강조하는 거죠.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자기 힘으로 도로 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제로 증명해 보임. 이를테면 졸업증서이다. 증명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같이 하급품이 될 뻔했던 불구병신이 갈라진 상태가 그 치명적인 시련, 균열을 이겨내면 한 급이 올라서 오히려 특급품이 되어버린다. 정말 재미가 깨를 볶는 이야기이다.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이다. 결국 여기까지는 비자반이 특급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과 유연성이라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는 이것을 뭘로? 그렇죠. 인생으로 확장시켜본다. 비자반이라고 하는 바둑판을 인생으로 확장을 시켰네요. 어떤 사물의 특성을 가지고 인생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걸 무슨 사고라고 한다고? 그렇죠. 유추적 사고. 언제나 어디서나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항상 꽁무니에 달고 다니는 거. 항상 열려있는 거. 항상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그러니까 어때? 잘못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생전에 잘못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죠. 불가능할 거예요. 과실에 대해서 관대해야 할 까닭은 없다. 너그러워야 할 까닭은 없다. 잘못은 잘못인 거야. 그걸 너그러워할 이유는 없는 거야. 더더군다나 잘못은 예찬하거나 장려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이야기 뒤집어지나요?
어느 누군가가 나는 절대로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칠 것이냐? 못 친다. 왜? 누구나 잘못을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공인된 어느 인격, 어느 학식, 지위에서도 그것을 보장할 근거는 찾아내지 못한다. 누구나 잘못을 범하고 살아간다. 어느 의미로는 인간의 일생을 잘못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으리라. 접시 하나, 화분 하나 깨뜨리는 작은 잘못에서 일생을 진창에 파묻어버리는 커다란 잘못에 이르기까지 여기에도 천차만별의 구별이 있다. 직책상의 과실이나 명리, 명예와 이해관계죠. 관련된 과실은 보상할 방법과 기회가 있을지나 인간 세상에는 그렇지 못할 과실도 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육체를 훼손했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이런 거는 그렇죠. 보상이 어렵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과실이 아니다. 그럼 뭐야? 보상할 방법과 기회가 있는 과실? 글쎄, 그걸 얘기하는 건가? 봅시다. 애정윤리의 일탈, 애정의 불규칙 동사, 애정이 저지른 과실로 인해서 뉘우침과 쓰라림의 십자가를 일생토록 짊어지고 가려는 이가 내가 아는 범위로도 한둘이 아니다. 어떤 생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카츄샤가 있고 소설 속의 인물이죠. 호손의 주홍글씨의 주인공은 있을 수 있다. 다만 다른 것은 그들의 개개의 인품과 교양, 기질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결국은 애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생 동안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즉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 남편이 밤이 늦도록 사랑해서 바둑을 두고 노는 버릇이 있었다. 에피소드인가 봐요. 그 사랑에는 남편의 친구들이 여럿 모여 있었다. 그중 하나가 슬쩍 자리를 비켜서 부인이 잠들어 있는 내실로 간 것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뭐야 이거? 부인은 모기장을 들치고 들어온 사내를 잠결에 남편인 줄만 알았다. 결국 뭡니까? 함께 잔 거죠.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 부인은 그날로 식음, 먹는 것을 전폐하고 남편의 근접을 허락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부인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안 거죠. 하지만 이 부인은 잘못이 있어요? 글쎄,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남편인 줄 알았다는 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근접, 남편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여일을 그렇게 하다가 고스란히 그는 굶어 죽었다. 글쎄, 너무 빡빡한가? 구체적인 예를 들추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예를 하나 들어본다. 10수년 전 통영에서 있었던 실화이다. 요 괄호는요, 작가가 부연 설명한 거겠네요. 결국 여기까지는요, 잘못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무엇에? 자기 주장에 어떤 뒷받침 근거가 될 거예요. 이 예를 보니까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건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준엄하게, 이렇게 극단의 방법으로 하나의 과실을 목숨과 바꾸어서 즉결 처리, 즉시 결정하여 처리해버린, 즉 여인의 자살이죠. 그 과감한 결단. 추상열일에, 추상열일, 자, 추상, 가을 추자에 서리상자예요. 가을 서리와 같고 열렬할 열자에다가 해일자죠. 뜨거운 태양과 같은 의기, 엄정한 의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의를 표할 뿐이다. 여기에는 다른 의견도 부연 설명도 필요하지가 않다. 어느 남자가 어느 사람이 이 용기를 따르겠는가? 라고 함으로써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리적 내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글쓴이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나 요즘 세태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는 옷깃을 가다듬게 하는 청량수, 맑고 시원한 물이고 방부제이다.
100번 그렇다 하더라도 인정할 거 인정한다. 옳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의 여백을 남겨두고 싶다. 여백? 자, 어떤 다른 말, 하고 싶은 말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과실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의미. 과실을 범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가 있다요. 그것을 탓하고 나무랄 자가 누구인가? 나무랄 수 없다. 왜? 그런 잘못은 누구나 범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니까. 물론 여기에도 나누어져야 할 두 가지 구별이 있다. 조건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미봉하는 건 마무리하는 거죠. 없는 척하는 거예요. 후한무치하게 목숨을 누리는 자와 후한무치 뻔뻔스럽고 수치심, 뉘우침이 없어요. 과실의 생채기에 피를 흘리면서 뉘우침의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이와 전자를 두고는 문제 삼을 것이 없다. 자,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문제 삼을 것이 없다.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뉘우치는 사람, 이 사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왜? 후한무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버려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못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글쓴이의 인생관 내지는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죽음이란 절대적이다. 이 죽음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될 만한 허물은 없다. 그러나 또 하나의 여백, 1급품 위에다가 특급품이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싶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것은 뉘우침을 통해서 진전을 인정하고 싶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인정하고 싶다. 다른 나라에서는 채털리즘이 논의된 지도 오래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로렌스 스탕를단과는 인연이 없는 100년, 200년 전의 윤리관, 한마디로 전근대적 윤리관, 유교적 윤리관을 탈피하지 못한 채 새 것과 낡은 것 사이를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느 한쪽에 가부론이 아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 어느 한쪽이 그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공백시대, 과도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애정윤리에 대한 관객석의 비판만은 언제나 가을서리같이 날카롭고 가혹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애정윤리에 대해서만큼은 가혹하게 비판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이 빚어낸 비극 중에서도 호소할 길이 없는 가장 큰 비극은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요, 6.25라고 보시면 돼요. 죽음으로 해서 혹은 납치로 해서 사랑하고 의지하던 짝을 잃은 그 슬픔이다. 전쟁은 왜 하는 것이냐? 내 국토와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 국토는 왜 지키는 것이냐? 왜 자유는 있어야 하는 것이냐? 아내와 지아비가 서로 의지하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떳떳하게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이다. 그 보람, 그 사랑의 밑뿌리를 잃은 전쟁의 희생자들. 어떤 희생자? 자, 아내를 잃은 사람, 지아비를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자식을 잃은 사람. 극단으로 말한다면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그 희생이 바로 그 당사자에게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죽은 남편이, 죽은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미망인, 납치의 미망인들의 윤락을 일러 말하는 것은 이들의 그 표준화는 도의, 내용은 언제나 청교도의 그것이다. 한마디로 청교도라는 것은 매우 엄격한 종교적 윤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결국 자유로운 애정에 대해서 엄격히 재단하는 모습들. 전쟁 미망인들의 어떤 삶을 남의 이야기처럼 내지는 엄격하게 딱딱 끊어서 얘기하는 것. 즉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상대방의 처지에서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상태죠. 작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채찍과 냉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요거죠. 요거를 예비하기 전에 그들이 굶주린 그들의 쓰라림과 그들의 눈물을 먼저 계량할 저을 때가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비판하기 전에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해야 한다. 신선한 세상살이가 고통스러운 고난을 무릅쓰고 올바른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그들의 절개와 지조 그리고 용기는 100번 고개 숙여 절할 만하다. 그렇다 하기로서니 그 공식, 그 도의 하나만이 유일무이의 표준이 될 수는 없다. 한마디로 절대적 가치가 될 수는 없다. 그래, 절개와 지조를 지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절개와 지조를 지켜. 그건 진짜 칭송받을 만한 일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그네들이 욕을 먹을 것은 아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개인 입장의 차이가 있고 상황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까지는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 처지를 먼저 헤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거리에서 친구의 부인 한 분을 만났다. 작가의 에피소드인가요? 그의 남편은 6.25 사변의 희생자로 납북된 채 지금까지 생사를 모른다. 거리에서 만난 그 부인은 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의 눈에 띌 정도 배가 불렀대요. 그 말은 임신한 상태죠. 지조와 절개를 지키지 못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차 한잔 나누면서 선생님도 저를 경멸하시지요. 못된 년인이라고 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 부인 앞에서 내가 한 이야기가 바로 비자목 바둑판의 이야기이다. 비자목 바둑판의 이야기는 뭐였죠? 유연성이죠. 즉 처지에 대한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만 가지고 잣대를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찌 본다면 요 대목이 작가가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전쟁 희생자의 일화죠. 과실, 잘못은 예찬할 것도 아니고 장려할 것도 못 된다. 그러나 동시에 과실이 인생의 올 마이너스 뭐인가 인생 전체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이 있다고 해서 더 커가고 깊어가는 인격, 한마디로 뭡니까? 특급품과 같은 인격이 있다. 과실로 해서 더 정화되는 굳세어지는 사랑이 있다. 그리고 생활이 있다. 한마디로 잘못,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인격, 사랑, 생활을 성숙시킨다. 잘못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어느 과실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후한무치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한마디로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자반의 탄력, 유연성, 그 탄력만이 잘못을 보람있게 쓴다. 인생이 바둑판만도 못하다고 해서야 될 말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래도 바둑판도 그러는데, 그죠? 서리법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인가요? 잘못의 극복을 통해서 깊어가는 인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수필이기 때문에 경수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바둑판, 비자목이라는 바둑판을 통해서 인생, 삶의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유추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기서결의 3단 구성이다. 주제는 삶의 잘못, 과실을 극복하는 유연,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요게 유연한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설적이고요. 유추적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자, 일단 특급품에 나타난 유추적 방식을 본다면 비자나무 바둑판을 먼저 이야기해요. 자, 이 바둑판은요, 정상적인 것은요, 1등품으로 딱 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비정상적인 거, 즉 균열이 있는 거예요. 균열이 있는데 이것이 유착되고 결합이 됐어. 1년, 2태, 3년이 지나서. 그러면 이거는 유연함이 있구나, 유연성이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특등품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균열을 극복하지 못해. 그럼 뭐가 되죠? 목침감, 하급품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가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비자나무 바둑판을 무엇으로 확장합니까?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유추적 사고를 통해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자나무 바둑판에 정상적인 것처럼 인생도 과실이 없는 삶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야, 그건 없대요. 인간은 누구나 과실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어떤 삶이 있다? 과실이 있는 삶이다. 그 과실이 있는 삶을 어떻게 하느냐?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극복을 했을 때 인생은 특등품처럼 성공한다. 반면에 그 과실이 있는 삶에서 좌절하면 목침감처럼 실패한다 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흉터가 있는 비자반이라고 하는 것을 특급품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그렇죠. 유연성 때문이다. 흉터는 균열을 스스로 유착, 결합시킨 비자반의 유연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니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통념과 다른 사실을 들어서 삶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 주제의식이에요. 엄밀히 본다면요. 자, 이 작품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둑판을 소재로 삶에서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는 잘못이나 허물을 대하는 것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흠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흉터가 있는 비자반이 오히려 특급품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그걸 드러냄으로써 과실에 낙담하지 않고 유연하게 이겨나갈 때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상당히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작가 김소운의 특급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